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이거 해야 돼? 해요. 입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면 안 돼? 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직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네, 여러분 입으로 찾아온 안내입니다. 안녕하세요.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정답은 없다. 내가 찾은 담은.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연서입니다. 네. 네, 바로 2부에도 저희는 후원을 읽을 건데요. 야구르트 아줌마 안느님이 욕망과 정치편의 1000캐시, 폐지모아 페라리님이 뉴스브리핑 친환경 연료편의 1000캐시, 욕망과 정치편의 5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계좌 후원해 주신 라이언 황님 5,000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계좌 후원은 정말 항상 감사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예. 네. 그리고 애나닝님이 정기 후원 1,000원 여전히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페지모아 페라리님이 항상 흥미로운 내용의 뉴스브리핑 감사합니다 라고 후원과 댓글 함께 남겨주셨어요. 뉴스브리핑을 되게 재밌게 들으셨나 봐요. 정작 안느님은 한 번도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뉴스브리핑을 네. 넘어가시죠. 네. 예. 저 댓글을 좀 읽고 싶은데 이번에 욕망과 정치편에 초특급 게스트가 한번 오셨었잖아요. 누구더라? 그랬죠. 누구였죠? 뭐더라? 연기를 해. 여기 많은 분들이 반가워해 주셨어요. 특히 유튜브에 뭐 추러랭이님, 블루이씨님, 전도도님, LCY님, 뭐 박준영님, CHB님 다 막 오마이갓 슐라님 막 이러면서 되게 기뻐해 주셨는데 뭐 군을 제대하고 와서 좀 더 반가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읽어보면 골드 가마니님께서 직책 듣고 다다익선도 들으려고 왔습니다. 앞으로 챙겨드릴게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다다익선이라고 부르시든 지지익선이라고 부르시든 다다익선 하죠 이제. 들어주시면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듣고 계시죠? 저 이제 다다익선 하겠습니다. 저는 곽해팔님이 직책 잘 들었습니다만 저는 앤서님의 노아의 종말 발제 듣고 레스베라셀을 사먹기 시작했는데 범래님은 가까운 앤서님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직책의 영향을 받아 먹기 시작했다니 표정까지. 이렇게 표정이 너무 웃겨요. 달아주셨는데 저는 곽해팔님 댓글 달아주실 때마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항상 웃으면서 보게 되고 뭐 범래님이 제 얘기를 듣고 먹었든 직책 얘기를 듣고 먹었든 저는 뭐 별로 상관없고요. 먹던 말던. 네. 관심 없고 저는 곽해팔님이 제 얘기를 듣고 이제 뭔가 생활에 변화가 생겼다는 게 예전에 범래님이 내가 말하는 거 약간 책임감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도 약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 댓글을 보고 내가 앤서님과 약간 가족 같은 사이가 됐다라는 걸 조금 느꼈어요. 가족이요? 네. 보통 가족의 말은 안 믿거든요. 이거 몸에 좋대. 엄마 아빠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먹거든요. 근데 어디 기어 나가가지고 몸에 좋다는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먹어.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 네, 여러분 입으로 돌아온 방탄소년단 편입니다. 와. 저는 이번에 정말 엔딩곡에 방탄소년단 노래를 넣고 싶거든요. 너무 넣고 싶은데 안타깝네요. 부르세요. 저 진짜 부를 수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나 개인으로 녹음해야겠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어떤 파트를 알아보기로 했냐? BTS의 마케팅 성공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BTS가 성공한 지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자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2부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진짜 저의 인사이트가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론하는 게 좀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우선 아이돌의 마케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아이돌 마케팅이 뭐랑 헷갈리시면 안 되냐면 스타 마케팅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스타 마케팅이 뭐죠, 앤서님? 스타를 잘 띄워주려고 홍보를 하는 거겠죠? 보통 흔히 이제 스타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스타를 써서 마케팅을 한다. 예를 들면은 뭐 대기업에서 무슨 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뭐 다른 거 따지지 않고 제일 유명한 배우나 제일 유명한 가수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스타 마케팅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은 아이돌들이 본인들을 팬을 끌어들이기 위해 본인들을 사랑하는 팬을 만들기 위해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덕질이나
저희 덕질과 삶의 질에서 이제 빠순이 이런 용어들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한때는 되게 하대를 받았던 하위 문화죠. 지금도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하위 문화로 좀 여겨지지 않지 않나, 인식이 아직도 좀 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방탄 덕질을 하게 되면서 마지막 덕질 기억이 저는 그 초등학생 때 동방신기가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덕질 기억 있으세요? 이거 아이돌 우리 덕질 기억? 얘기했었잖아요. 네. 했었어요. 맞아요. 음. 제일기획에서 발표한 팬덤 4.0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서는 현재를 팬덤 4.0 시대라고 칭합니다. 1세대는 오빠 부대 때, 그러니까 H.O.T, 잭스키스 요때. 2세대는 온라인 커뮤니티 베이스 팬덤 문화. 제가 이때였던 것 같아요. 동방신기 때. 그때 팬카페 활동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뭐 사람들이. 동방신기의 카시오페아, 뭐 카시오페아는 슈퍼주니어의 팬덤 이름이고, 엘프. 그쵸. 그러니까 다음에 대표 팬카페가 있어요. 유에룹이라고. 맞아. 그런 데서 활동을 활발하게 했었고, 3세대는 SNS 계정을 팔로우하면서 소통하는 거예요. 스타랑 직접적으로. 4세대, 지금이죠. 지금 팬들은요, 단순한 팔로워가 아닌 서포터로서 새로운 콘텐츠 및 문화를 창조하고요.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게 기업이나 아이돌이 시킨 게 아니고 팬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다르지 않나라고 그래서는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들으니까 딱 생각나는 기사가 맞는 기사인지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미분들이 하이브의 주식을 매수한다. 그 얘기를 제가 기사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팬덤 문화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죠. 그죠. 생소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디의 팬인데 그들의 굿즈를 사는 게 아니고 뭐 그들의 앨범을 물론 사셨겠지만 물론 많이 사셨겠지만 이미 사셨겠지만 주주가 돼서 발언권을 갖겠다. 그거 정말 신기한 발상이더라고요. 근데 아마 제가 뭐 봐야 알겠지만 그 기사를 아미라는 어떤 그룹 단체가 단체로 막 구매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많은 아미들이 주식을 구매해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좀 눈팅을 많이 하면서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던 팬덤의 문화가 바로 혼마예요. 혼마스터의 줄임말인데요. 혼마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저번 에피소드에 나왔죠. 맞아요. 이분들이 뭐 카메라? 하는지 아세요? 고화질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대포캠 들고 사진 찍고 직캠 찍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찍고 뭐 해요?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영상은 올리고 팔지. 이걸로 굿즈를 제작하는 거예요. 네네. 고화질 사진을 찍어서 굿즈를 만들어 자기들이. 아니 그리고 그거 판매합니다. 소속사 소속의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팬들이에요, 팬들. 그럼 초상권 침해잖아. 근데 기업에서 막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든 마케팅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막 전시회도 하던데요. 보니까. 네. 설명해드릴게요. 이 혼마들이 아이돌들 사진을 찍어요. 영상도 찍고 그리고 굿즈를 제작을 해서 팬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이돌 기획사들은 보통은 묵인해요. 그리고 오히려 아이돌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기업이 돈 들여서 제작해야 됐던 것들이에요. 돈 들여서 떡밥을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팬들이 알아서 떡밥을 만들고 알아서 떡밥을 소비함으로써 덕질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개인적으로 기획사의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를 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혼마는 그 수익으로 자신의 밥을 사 먹는 게 아니라 아이돌들에게 조공을 합니다. 아니면은 그 뭐 대가로 기부하기도 팬들이 하고. 대가로 팬들이 사는 거예요. 팬들이 바보야? 이 사람들이 이거 사는데 이 돈이 결국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이돌들에게 간다. 라는 믿음을 갖고 이걸 사들이고 그 돈을 모아서 아이돌들에게 조공을 합니다. 근데 아이돌들이 직접 조공을 뭘 받을지 고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홈마스터들이 사진전을 열기도 해요. 실제로 공간을 대여해서. 너무 신기한 팬덤 문화인 거예요. 동방신기 때는 난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요즘 팬덤 문화는 되게 신기하고 저는 조금 되게 고도화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신기했던 팬덤 문화가 바로 이제는 팬픽이라고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빙의글이라고 불러요. 빙의글? 근데 아니,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맞아. 무슨 아이돌 멤버 이름 치면은 항상 그 연관 검색어로 빙의글이 같이 뜨더라고요. 난 빙의글이 뭐야? 하고 이번에 좀 제대로 알아보니까 저희가 흔히 저는 어렸을 때 동방신기 팬픽을 되게 많이 봤었는데 실제로 그 팬카페에서 이 팬픽 문화가 굉장히 활발했어요. 이거를 이제 빙의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팬픽이란 말을 쓰지 않고. 그리고 옛날과 차이점이 뭐냐면 옛날이라고 하면은 동방신기 시절에는 동성 커플링 있죠.
멤버들끼리 동성으로 묶어요. 그거를 기획사에서 인정을 했고 멤버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음지 문화가 아니라 이미 양지 문화였고 실제로 SM 엔터테인먼트에서 팬픽 콘테스트를 열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동방신기 멤버들도 실제로 자신의 그 커플링 이름을 막 언급하기도 하고 그리고 팬 서비스 차원에서 실제로 사귀는 듯한 퍼포먼스를 막 보인다거나 이런 식의 일들이 되게 그냥 너무 흔했거든요. 그게 팬덤의 활동의 일환이었고. 근데 이제는 이걸 좀 전문 용어라고 해야 될까요? 알패스라고 부르는데 알패스 논란이 최근에 터졌었죠. 아마 뉴스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알패스가 뭐냐면 Real Person Slash라고 해서 실제 사람을 가지고 동성 커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알패스의 문화 중 하나로 동성 그 팬픽, 동성 빙의글. 근데 이게 문제는 수위가 높은 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 단어를 못 따라오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팬픽이라는 게 어쨌든 실제로 존재하는 유명인들을 차용을 해서 소설을 쓰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팬들이 팬픽션. 쓰는 팬들이 팬픽션. 쓰는 예를 들면 뭐 동방신기의 모 멤버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소설을 쓰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는 빙의글이라고 부른다. 빙의글. 빙의해서 쓰는 글인가 봐. 모르겠어요. 빙의글이라 부르고 예전처럼 동성 커플링이 성행을 하고 수위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 알패스 관련해서 국민청원도 올라왔었어요. 이거 성희롱이고 아이들을 성적으로 굉장히 착취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와서 청원이 올라와서 뭐 20만 명 넘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동성 커플이라는 게 남남을 주로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서 이 팬픽 문화가 성행하는 곳은 남자 아이돌 팬 문화에서 성행합니다. 근데 나는 사실 기업의 입장은 이해가 되네요. 어쨌든 기업의 입장이 뭐죠? 돈이 되잖아요. 셀링 포인트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멤버들이 실제로 동성애자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어쨌든 근데 생각해보면 동성일 수밖에 없잖아. 보이그룹인데. 이게 어떻게 남녀 커플링이 되겠어. 그러니까 뭐 6명이든 7명이든 보이그룹이 있는데 팬분들이 뭐 자기가 좋아하는 멤버 2명 뭐 몇 명을 해가지고 서로 연인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약간 상상력을 가지고 소설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게 음지에서 발달한 게 아니고 소속사나 실제 유명인도 알고 있을 정도의 팬픽 문화다. 그게 옛날이다. 지금은 엄청난 음지로 숨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알패스가 국민청원도 올라왔었어요. 아니, 근데 국민청원이 올라올 정도면 음지가 아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놓고 이후로? 당당하게 못한다는 거지. 아, 그 정도로 수위가 세다. 정말 근데 옛날부터 셌어요. 사실 저는 좀 이게 성의식이 좀 상승해서 생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엄연한 성희롱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당당하게 소비할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감정이입 못하는 건 그걸 안 읽어봐서 그런 것 같아. 어느 정도 수익일래. 야설이에요, 야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그런 건 당연히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분은 정말 뭐 19금 수위를 갖고 있는 건데 사실 이걸 읽을 당사자들의 마음을 좀 생각해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 있고 무서울 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좀 당당하게 소비할 건 아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규모가 꽤 큰가 보네. 이게 국민청원까지 나올 정도면. 뭐 서브컬처의 서브컬처 같은 느낌이네요. 그런 느낌. 근데 약간 아찔하다. 실제로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소재로 삼아서 동성 야설을 썼다. 그걸 내가 알고 있다. 근데 그게 돈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합적인 문제라니까. 우리가 뭐 이게 어떻다 저떻다 가치 판단을 하기에는 되게 너무 복잡한 우리는 너무 관계가 당사자가 얽혀 아니긴 있어서 해요. 그들은 실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혼마랑은 확실히 좀 다르네요. 결이 다르지. 그러니까 윤리적 판단을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수많은 아이돌들이 뭐 이런저런 활동으로 팬이 된 사람들에게 어떤 떡밥의 루트들이 있는 거예요. 팬이 되면 뭐 이런 것도 해서 더 팬심이 깊어지고 공고해지고 이런 루트들이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결국에 이런 것들은 덕이 되었을 때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겠지. 여러분들이 혼마의 굿즈를 사. 어쨌든 이 아이돌을 좋아해야 사는 거잖아. 잡힌 고기가 됐을 때. 네, 그때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그럼 잡힌 고기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기를 잡냐, 아이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외할 거는 뭐냐면 뭐 잘생기고 예쁘고 춤 잘 추고 매력 있고 노래 잘하고 노래가 좋아야 되고 이런 뻔한 거는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외한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을 했던 셀링 포인트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돌 가수라고 하면 노래 실력, 춤 실력, 뭐 작곡 실력을 다 떼고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없는 사람도 많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 많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지. 솔직히 얘기해서 방탄소년단이 제일 춤 잘 추는 그룹이다? 제일 노래 잘하는 그룹이다? 글쎄요 라고 얘기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인기는 하늘을 찌르잖아. 이런 식의 어떤 인기 셀링 포인트를 갖고 있는 그룹들은 무엇을 셀링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력이 뭐냐. 오늘 좀 말씀드릴 이 포인트들은요. 남성 아이돌 그리고 여성 팬덤을 대상으로 한 고기잡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남성 아이돌들과 여성 팬덤에서의 나타나는 특징들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아이돌판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우선 뭐 소통 정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라이트한 거긴 한데 예전처럼 신비주의? 이게 안 먹히는 시대죠. 예전에는 신비주의라고 해서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막 얼굴도 잘 안 비치고 진짜 성격 다 숨기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SNS로 엄청나게 소통을 많이 하는 연예인들이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조금 공감은 안 되네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열심히 연기를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게 제가 연기자와 좀 비교를 해서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짧은 지식이지만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것 같은데 아이돌을 기획할 때 성격까지 지정을 해준대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성격을 가진 페르소나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라이브를 하는 거죠. 라이브라는 것도 물론 저도 깊이 아는 게 아니라서 좀 함부로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그냥 갑자기 키는 것 같지만 뒤에 스텝들 다 있고 이런 채팅 읽으라고 다 커맨드 내려오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다는 아니지만 그쵸. 그런 경우도 되게 많죠. 그리고 신비주의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저는 더 신비해졌다고 생각해요. 더 딥하게 들어간 거야. 이제 얼굴을 안 보이고 뭐 이름 없는 가수 이런 정도의 신비가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제는 알 수 없게 돼버린 거지. 너무 컨셉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거는 그 사람의 페르소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전 거의. 무조건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 아이돌 문화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다 그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제 생각으로는 좀 더 깊숙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는 어쨌든 이제 제작 지원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정교하게 꾸며진 모습을 봤다면 지금은 뭐 그게 꾸며진 모습이든 아니든 일단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느끼기에 굉장히 생 라이브의 모습? 그쵸. 그 사람의 일상의 일부에 내가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끔 한다? 그런 측면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예전이랑 다르죠. 어쨌든 SNS란 창구가 워낙 많아지기도 했고 예전에는 막 동방신기 멤버들이 라이브를 막 시도 때도 없이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인스타 라이브, 네이버 V 라이브, 뭐 트위터에도 맨날 올라오죠. 뭐 사진 올리고 글 올리고 팬들한테 댓글 달아주고 뭐 이런 식의 활동들이 좀 많아졌다. 근데 그중에서 방탄소년단은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데뷔 초부터 활발하게 해왔던 그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에서는 실제 논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방탄소년단 논문들이. 어떤 논문에서는 방탄소년단이 처음부터 이렇게 활동을 한 게 중소기획사였던 그 빅히트 엔터의 초기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SNS로 활발하게 온라인으로 팬들과 활발히 소통하는 컨셉을 많이 잡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외에 셀링 포인트에 대해서 좀 크게 한 3개? 2개 정도? 3개 정도? 혹은 4개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인데? 4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첫 번째,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이거는 아까 저희 그 동성 커플링 얘기를 했었는데 멤버들 간의 커플링을 생성하는 가장 근간에 있는 떡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멤버들끼리 딱 봐도 사이가 안 좋아. 서로 약간 쎄해. 서로 매기는 말도 많이 하는 것 같아. 딱 봐도 싫어하는 것 같아. 이랬을 때의 팬덤 문화와 멤버들끼리 서로 좋아 죽어. 너무 사이가 좋아. 서로 사랑하고 아껴. 이랬을 때의 팬덤 문화가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케미가 있는 멤버들, 케미가 있는 그룹들 사이에서 팬들도 열광을 하고 이런저런 창작물을 제작하고 끊임없이 소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거 아니야? 그 팬사인회 같은 데서 볼 뽀뽀하고 뭐 그런 거. 그런 거 아니야? 뭐 라디오에서도 좋게 똑똑히 기억나는 게 어떤 멤버가 어떤 멤버 자는데 얼굴이 너무 예뻐서 뽀뽀했대. 아이고야. 이런 얘기를 해요. 난 바로 눈을 질끈 감았어. 이런 거 실제로 한다라니까? 근데 이걸 왜 하겠어요? 돈이 되니까. 돈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팬덤을 공고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방탄소년단도 그걸 하나요? 이게 뭐 사람이 보는 거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는 남자 아이돌들은 찾기 힘들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진짜로? 근데 사실 제가 지켜본 방탄소년단은 이제 제 또래 사람들이 많잖아요. 방탄소년단에. 제 또래 남자애들에 비해서 스킨십이 좀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대략적인 남자 아이돌분들이 다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제 주변 남사친들 보면은 어깨 동무도 잘 안 하거든요. 몸 닿으면 짜증내잖아. 근데 그들은 되게 붙어 있어요. 되게 친밀해. 약간 저는 여자애들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자애들은 되게 팔짱도 잘 끼고 잘 붙어 있잖아요. 범례님은 어때요? 스킨십 많은 편이에요? 동성끼리요? 네네. 살만 닿아도 죽이고 싶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모르겠어. 이게 사람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왜냐면 저도 학창 시절에 좀 외국에서 온 친구인데 스킨십을 되게 좋아하는 남자가 있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으면 이렇게 팔로 제 배를 이렇게 감싸고 오, 이거 되게 흔해요. 남자 아이돌들에서. 옆에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겨드랑이 위치쯤에 붙어 있는데 진짜 죽여버릴까 생각을 몇 번 했지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맞아요. 아무래도 비즈니스가 아닌가. 내가 느끼기엔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내 상상력이에요. 처음엔 회사에서 야 이런 걸 좀 해야 사람들이 좋아한다. 처음에는 이제 했던 거지. 근데 어느덧 체화된 건가? 테세우스의 배가 된 거야. 컨셉이 나인지 내가 컨셉인지를 약간 망각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카메라가 안 돌고 있어도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고 그럴 수 있지. 저는 걸그룹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여성분들의 특징일 수도 있겠지만 되게 붙어있는 영상들이 많이 유튜브에 뜨고 이렇게 반응이 좋아요. 뭐 앞에 글자만 따가지고 무슨 커플 맞아, 붙이기도 맞아. 하고 이게 신비주의 안에 갇혀있는 소속사들의 뾰족한 약간 계략. 계략들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는 좀 동성애 커플링에 대해서 좀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것만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실제로 이 멤버들 간의 케미가 좋고 딱 봐도 왕따가 없다. 정말 사이가 좋아 보인다. 그럼 팬들의 덕질도 건강해지고 자연스레 팬덤 강화에 기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적인 호감도 상승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예로 왕따 논란으로 대중적인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졌던 수많은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 많죠. 그런 그룹들을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성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팬분들이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이 관계성이 굉장히 좋은 그룹 중 하나예요. 사실 7명이라는 게 적은 수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갈리면 갈릴 수 있는 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범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페르소나일 수도 있어요. 다 가면일 수도 있지만 컨텐츠 속에 등장하는 멤버들은 사이가 굉장히 좋고 동료 같다. 이 사람들은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그리고 그들의 어떤 깨발랄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철없어 보이는 뭐 낙엽만 굴러떨어져도 웃는 뭐 그런 깨발랄함이 여과 없이 컨텐츠에 노출되고 케미를 불러일으키고 덩달아 팬덤들도 같이 공고해진 게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분 좋은 영상을 봤을 때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이런 느낌인 것 귀여운 같아요. 고양이를 봤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진다. 그 고양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고양이가 싸우는 영상을 보고 사랑스러운 기분을 느끼진 않을 테니까. 그것도 귀엽지 않을까요? 고양이 싸우는 영상도 기분 좋긴 고양이는 하품만 합니다만. 해도 귀엽잖아. 네. 뭐 그런 느낌인 아무튼 거지. 그리고 아까 이제 페르소나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실제로 그 아이돌들이 회사에서 지정해준 컨셉을 만드신 분들이 지정해준 컨셉을 교육을 받죠. 예를 들면 SM 엔터테인먼트가 약간 이상한 컨셉을 잘 잡는 그룹이 아니라 회사 중 하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엑소 같은 경우에는 초능력을 하나씩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엑소 멤버로서의 캐릭터와 실제 엑소 멤버의 캐릭터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치 아이언맨과 로다두가 다르듯이. 그런데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들 자체가 컨셉이에요. 리얼리티를 표방한 그룹인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 그대로 마케팅을 하고 그대로 다 노출됩니다. 그런 특성이 굉장히 강했던 그룹이에요. 맞아요. 사실 페르소나 얘기를 했지만 앞에서 방탄소년단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긴 해요. 앞에서 이제 아이돌들은 내가 보기엔 연기를 하는 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방탄소년단은 그게 아닐 것 같은 게 시작부터 라이브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를 노렸던 아이돌도 아니었고 근데 라이브를 많이 하면서 그 2014년? 뭐 15년? 이때부터 페르소나를 잡아서 8년간 밀진 않았을 것 같고 그치,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정말로 여긴 사이가 좋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여곡절이 또 많았잖아요. 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간에 끈끈한 우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방탄소년단이
개개인이 다 페르소나를 흉내내고 있을 것이다. 음. 그게 더 어렵지 않을까? 그건 진짜 신의 경지가 아닐까. 그리고 사이가 나빠지기엔 너무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제 헤어지기엔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세계관을 뚜렷하게 잡는 마케팅을 잘해요.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뮤비 해석 뭐 이런 게 되게 많은 그룹 중 하나입니다. 아, 네, 그럼 뮤비 해석을 볼 때마다 참 궁금한 게, 이건 이제 이것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첨언을 하면, 이게 소설을 읽으면 세계관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 소설은 이런 세계관에서, 음. 뭐 2583년,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처럼 요즘은 아이들도 세계관이 있더라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의 세계관이 있고, 그 안에서의 역할이 있고, 맞아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엑소 같은 경우는 각자의 초능력이 있고, 그런 것처럼 있는데, 그래서 뮤비 해석에 관련된 유튜버가 참 많은데 저걸 진짜로 다 의도하고 만든 걸까? 근데 진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세계관 그래? 성립을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브랜드 마케팅 회사에 있어가지고 약간 주워서 들어봤는데 에스파 있잖아요. SM의 여자 그룹. 그 그룹이 나오기까지가 한 3년이 걸렸대요. 그 세계관을 정립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멤버 개개인이 누구냐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그룹의 세계관을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울릴 만한 사람을 뽑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원초적인 궁금증은 그런 세계관 설정이 실제로 매출이나 팬덤에 영향이 있을까? 왜냐하면 에스파를 좋아하는 분들 물론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에스파의 노래나 뭐 아이돌의 외모나 실력 이런 거 때문에 처음에 입문을 하지 세계관을 보고 야, 이 세계관 너무 재밌겠다. 그러니까 소설처럼. 근데 그런 게 아니죠. 난 좀 그랬어. 그래?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건 흔한 경우는 아니다 생각해요. 네네네.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이 세계관으로 되게 성공을 잘한 케이스가 방탄소년단이 맞는데 왜 그러냐면 이 팬덤들이 방탄소년단 덕질을 하잖아요. 덕질할 게 많으면 많을수록 오래 잔류해요. 빠져 못 나가 이탈을 못 한단 말이야. 그 중에 하나가 이 촘촘한 세계관 해석인 거예요. 이 촘촘한 세계관 해석은 저는 개인적으로 장점이 뭐냐면 이 덕질을 하는 팬들로 하여금 지적인 어떤 카타르시스까지도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범님이 말한 대로 와 세계관 개쩐다고 입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 않을까. 약간 중장기적인 플랜이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캐릭터 마케팅인 거죠. 그렇죠. 얼마나 촘촘하게 세계관을 짜냐가 게임이나 웹툰에서는 큰 승패의 여부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케팅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거는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바로 유사연애입니다. 유사연애. 유사연애? 유사연애. 이거는 뭐야? 아이돌이 유사연애를 한다고? 팬들이. 팬이랑. 그러니까 아이돌들이 팬들을 대하는 포지션이 뭐냐는 거예요. 뭐 아들이야? 아빠야? 친구야? 하나님이지. 애인이야? 그거에 대한 포지션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특히 저는 국내 남자 아이돌들은 열이면 열 유사연애를 근간으로 팬을 끌어모은다고 생각합니다. 남자 아이돌들이 하는 멘트들을 잘 보시면 예를 들면 컴백 시즌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또 공백기에 들어가. 한눈 팔지 마세요. 뭐 우리 잠깐 없더라도 바람 피면 안 돼요. 무슨 인터뷰 들어왔어. 여친 있다고 절대 얘기 안 하죠. 있어도 없다 하고. 그리고 제 여자친구는 우리 팬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거나 이런 직접적인 멘트를 치는 거 말고도 여러 부분에서 유사연애 컨텐츠를 판매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돌 기획사에서 병적으로 아이돌들의 열애설을 막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아이돌들을 이성적인 매력으로 좋아하는 것이냐?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일반화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남돌 팬덤은 성별이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여성 아이돌들은 또 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남성 아이돌 팬분들이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것 또한 저는 근거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한 또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까 수익 살펴봤잖아요, 수익. 아이돌들이 수익을 어디서 보통 번다고 했죠? 굿즈랑 공연? 굿즈, 뭐 IP 라이선싱, 공연, 앨범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걸 누가 삽니까? 팬이 사죠? 대중들이 사요? 안 사죠? 안 사요. 아이돌 콘서트 누가 가요? 팬들이 가요. 아이돌 앨범을 그 똑같은 앨범을 몇백 장, 몇십 장씩 사는 게 다 누구예요? 팬이지. 팬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 게 그건 방탄소년단은 팬덤이 만들어낸 성과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해요. 특히 방탄소년단은 팬덤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아이돌들이 다 그렇겠지만 그럼 그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핫백에 1위를 했지만 네. 미국의 대중은 듣지 않을 것이다?
핫백 1위에 올려둔 건 팬들이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핫백 1위인데 대중이 안 듣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뭐 인과가 반대로 됐네. 대중들이 방탄소년단을 정말 전 국민적으로 좋아해서 1위가 된 거는 아닐 수도 있다. 애초에 대중이 방탄을 알게 된 게 팬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미국 대중이 영어도 못하는 한국에 있는 아이돌들을 알게 됐겠어요. 그치. 걔네 노래를 어디서 들은 거야? 팬들이 현생을 갈아서 미국에서도 팬들이 되게 열심히 활동을 하거든요. 그 팬들이 방탄소년단을 노출시켜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어 자막 막 달아주고 영상에다가 뭐 편집해가지고 재생산하고 그리고 라디오에 기고를 엄청 해요. 미국 팬분들이. 뭐 이런 것들이 하는 건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앨범을 수만 장 사고 수만 장이 아니라 뭐 수십 장, 수백 장씩 사고 10만 원짜리 인형을 사고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은 아이돌을 적당히 좋아하는 대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덕후들이 할 수 있는 소비인 건데 그러면은 이 덕후들은 이 아이돌에게 미쳐버려야 이러한 어떻게 보면 약간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소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좋아해서는 돈이 안 돼요. 미친 듯이 좋아해줘야 되는데 그거의 근간이 되는 게 저는 유사연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남자 아이돌 멤버와 연애를 하는 감정을 느낀다. 네. 그 감정이 트리거가 되어서 비합리적인 소비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연애를 내가 저 사람이랑 하고 있다라는 망상적인 측면보다는 이성애적인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다 네네. 정도로 실제로 해석하면 될 것 연애한다라고 같아요. 상상한다라기보다는 네. 스탠스 자체가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너무 뭐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불행서사. 불행서사. 이건 뭐 어디나 갖다 붙여도. 저는 근데 방탄소년단 그리고 브레이브걸스 불행서사에 정말 큰 덕을 보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기업에서 탄생한 아이돌 그룹들은 불행서사가 있기가 힘들어요. 아 근데 그게 까고 보면 다 있어요. 왜냐면 제가 보기엔 불행서사도 너무 매도하는 것 같긴 한데 만드는 거예요. 약간 좀 강조하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나온 아이돌들도 토크쇼에 나와서 하는 게 누구가 연습생 몇 년이나 했어요. 맞아요, 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불행서사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대중들한테 먹히니까. 약간 어두운 면을 딛고 일어난 스타를 우린 좋아하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소속사에서 분명히 만들어내는 페르소나나 소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데뷔를 하고 한 뭐 2, 3년간 약간 뭐 듣보잡의 시절을 보냈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정상에 오르기까지 되게 겪은 어려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들이 이 사람들이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 성공을 보다 아름답게 포장하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고 불행서사가 있을 때 대중으로 하여금 쟤네는 진짜 나랑 다른 사람이다. 넘사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동질감과 동정심을 느끼게 하고 정서적으로 어태치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되게 크게 했던 게 방탄소년단 그리고 최근에 브레이브걸스 그 정점을 찍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유퀴즈에 나와서도 방탄소년단이 되게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연습생 시절에 얼마나 짠내가 났었는지 그 좁은 숙소에 몇 명이서 자고 있었는지 신발이 뭐 어디까지 튀어나와 있었는지 이런 걸 계속 어필을 하잖아요. 약간 그런 거의 원조는 G.O.D 아닌가? 맞아. 맞아요. 예전에 그랬었죠. 남산 밑에 어디 삽숙소에서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포인트들, 셀링 포인트들을 가지고 팬분들을 이제 끌어모은 다음에 팬분들이 덕질할 수 있게끔 루트들을 깔아놓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국외에서의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뭐 쉽겠지만 국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너무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서 자료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전문적인 통계 자료는 진짜 없고요. 못 찾은 걸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떠돌아다니는 루머들, 소문들, 카더라들 그리고 개개인의 입장들 정도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이 해외에서 잘 나간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좀 잘 나가는지 아세요? 미국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수익을 내잖아요. 네. 수익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가 어디일 것인가? 아 국가로 봤을 때 머니로 보면 중국 아닐까? 그럴까? 근데 난 미국이 워낙 시장이 크니까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거기서 뭐 빌보드 핫백 1위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음원 수익이 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하이브에서 발표를 했어요. 지역별 매출액 표를 발표를 했는데 국내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북미 이 정도가 좀 유의미한 갈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에 여기 이제 일본, 중국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북미는 따로 들어가 있는 건데 매출액 비중이 2020년 기준 국내가 1위입니다. 27%, 2위가 아시아 24%, 3위가 미국 17%,
온라인이 30%. 그러니까 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좀 많이 제한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보이고 있고 바로 그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9년이죠. 북미가 1위입니다. 거의 30%. 즉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동아시아를 휩쓸고 다니던 여타 K-팝 그룹들과는 아예 다르게 북미 쪽에서 큰 반응을 받고 있는 그룹 중 하나예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반응이 되게 좋죠.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뭐 그런 건 뺄게요. 노래가 좋고 춤을 너무 잘 춰. 이런 건 아닌 K-팝 그룹이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보이그룹 분들은 춤을 진짜 다 잘 춰요. 상향평준화 돼 있죠. 그리고 대부분 퍼포먼스 그룹이잖아요. 발라드 그룹 많이 없고 요즘에는 특히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 미국은 어떤 나라냐면 이민자의 나라예요. 멜팅팟이잖아요.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미국을 휩쓸었을 때랑 방탄이 미국을 지금 휩쓸고 있을 때랑 느낌이 초창기부터 달랐어요. 이건 여러분들도 체감하실 거예요. 강남 스타일은 그냥 갑자기 불바다가 된 느낌이었고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타들어가다가 지금 활활 타오르는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남 스타일의 성공은 저는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 일본의 PPAP 노래 기억나세요? 네. 그거 열풍 불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그림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밈으로 활용이 됐던 거죠. 그냥 웃기고 재밌고 노래도 좋아.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듣기에는 옛날에 마카레나 열풍 그런 느낌인 거죠. 그거라고 저는 기사에서 봤는데 그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그 PPAP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핫했잖아요. 근데 그 아티스트에 있어서 막 빠져들거나 팬이 된다거나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거나 이런 식의 가지가 뻗어나기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방탄소년단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방탄은요 웃기지도 않고 막 우습지도 않고 재밌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멋있고 춤도 팬시하고 옷도 잘 입고 얼굴도 잘생기고 이런 느낌으로 미국에 스며들고 있단 말이에요. 춤도 무슨 군무 맞추듯이 엄청 격한데 노래도 막 라이브로 한대. 이거를 미국에서 살고 있는 그 마이너로 살고 있는 인종들, 이민자들, 유학생들이 그러니까 나는 미국에서 약간 외부인처럼 좀 약간 소외받으면서 살고 있지만 저 방탄소년단을 보면서 자신을 동질화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우리 소수인 이민자들도 저렇게 멋있어질 수 있고 미국에서 팬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구나. 즉 방탄소년단의 자아를 투영해버린 이민자들과 마이너리티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리티로 시작한 사람들의 힘으로 이 K-팝의 팬덤이 이후에 트럼프 선거 유세 노쇼 캠페인을 주도합니다. 이거는 이코노미 조선의 김 작가님이 그래서 발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정한 음악과 문화를 엮어서 새로운 세대가 사회적인 부당함에 저항한다? 이건 과거의 락뮤직, 힙합 팬들이 해왔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즉 K-팝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의 락, 힙합처럼 사회적인 움직임과 합쳐진 노래의 힘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싸이가 잘 됐을 때는 그냥 진짜 약간 개그맨 보는 느낌? 이 미국에서 되게 강했어요. 근데 이제 방탄소년단을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거야. 약간 저스틴 비버처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멋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민자들과 유학생들 마음속에 확 들어온 거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전 조금 이게 궁금한 포인트가 이민자나 소수인종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지금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 어쨌든 가수를 좋아한다는 건 노래나 퍼포먼스 쪽으로 관심이 생겨서 시작을 하는 건데 그렇게 관심이 생긴 사람들 중에 소수인종이나 약간 그런 이민자 가족들이 좀 더 감화가 된 건지 네. 아니면 애초에 유명해지기 시작한 트리거 자체가 소수인종이나 이민자 가족부터 시작이 된 건지 그게 좀 아리송한데 뭔가 좀 중간 단계가 없는 느낌? 그러니까 잘 나가는 보이그룹을 보고 그런 감정을 느낄 거였으면 굳이 방탄소년단이 아니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소수민족, 뭐 이민자들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 K-팝은 마이너 장르예요. 미국에서. 라틴팝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J-팝이 있었잖아요. J-팝만 장르가 있었지만 그게 메이저는 아니었잖아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마이너인데 그 마이너들 K-팝 좋아하는 분들은 당연히 방탄소년단 좋아하는 만큼 뭐 다른 그룹들도 좋아했을 거고 이런저런 그룹들에 접했을 텐데 사실 그 사이에서 방탄이 치고 올라간 저는 이유 중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아까 뺀다고 했었던 좋은 노래와 칼군무 그리고 퍼포먼스적 얘기 확 튀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걸 공고히 한 거는 결국에는 그 마이너리티 사람들의 방탄소년단을
자아를 투영하고 동질감을 느낀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 마이너는 이렇게 먹었다 치고 어떻게 주류인 백인들에게도 이게 먹힐 수 있었느냐. 그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대체적 남성성입니다. 알터너티브 매스큘리니티라고 부르는데요. 서양권 남자들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들의 덕은요 마초예요. 남자는 마초. 그 서양권 남자들이 동양권 남자 보면서 뭘 하는지 아시죠? 다 네, 게이라 그러죠. 다 게이 같다 하잖아요. 실제로 마초 문화가 굉장히 강하고 뭐 카우보이 문화 생각해보세요. 미국의 카우보이, 영국의 신사 문화 이런 거 생각해보시면 돼요. 그들은 마초가 없으면 게이가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서구권 남성들은 동양권 남성들을 보고 게이 같다고 평하는 게 흔합니다. 그리고 방탄은 그 게이스러움의 끝판왕이죠.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즘 더 심해지잖아요. 최근 스타일링 보면은 방탄소년단 프릴 잔뜩 달린 블라우스, 화려한 귀걸이, 파마머리, 화려한 머리 색깔 이런 것도 여성 저리가를 할 정도로 화려하고 소위 말하는 여성스럽게 스타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기존의 그 마초스러운 남성성을 폭력적이라고 생각하고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턱식 매스큘리니티라고 불렀어요. 유해한 남성성. 좀 쉽게 말하면 이제 나쁜 남자 싫다. 착한 남자가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페미니즘의 열풍과 당연히 결이 같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남성분들에게도 좀 해당이 되는 것인 게 남성적인 걸 폭력적으로 강요당해온 거. 남자는 우는 거 아니다. 이거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마초 문화가 성행하는 그 서구권에서는 더 심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전에는 뭐 방령남, 상남자 이런 말들이 칭찬이었다면 이제는 칭찬이 아니잖아요. 맞아. 옛날에 그런 거 많았다. 짐승남. 쾌남. 겹치고 키스하고 막 이런 거 멋있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10년 전 드라마 보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 데이트 폭력인데 이런다니까 이제 보면은. 맞아. 그게 미국에서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큰 인기를 끈 아티스트 중 하나인 해리 스타일스. 그 워터멜론 슈가 부른 사람 아시죠? 네. 원디렉션 출신. 이 사람 화보 찍은 거 보잖아요. 치마 입고 화보 찍고 약간 발레리나 복 같은 거 입고 뭐 귀걸이, 립스틱 이런 거 기본. 이렇게 TV에 나와요. 갑자기 해리 스타일스 얘기하니까 되게 이해가 잘 되네요. 해리 스타일스는 엄청 인기 많잖아요, 지금. 그분도 굉장히 슬림하고 되게 알록달록한 옷 많이 입고 그러잖아요. 많이 입고 그러죠. 그때 딱 나타난 게 방탄소년단인 거예요.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게 되게 나이스하고 되게 애들 순하고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마초 느낌이 아니라. 그리고 미국에서 부른 노래들을 보세요. 방탄소년단 미국에서 부른 노래들. 보이 위드 러브, 그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다이너마이트. 뭐 버튼은 좀 야외라 치고 퍼미션 투 댄스 이번에 나온 것까지. 예전에 불렀던 그 쩔어, 막 파이어, 상남자 이런 노래랑 비교하면 진짜 마초기가 쫙 빠졌어요. 그니까 아쉽더라고 나는. 또 아시아는 팬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 대체적인 남성성을 바라던 미국에 이렇게 이쁘고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사랑스러운 동양인 남자들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꼽아본 거예요. 첫 번째는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였고 소수의 힘, 마이너리티의 힘으로 방탄소년단의 큰 인기를 얻게 됐고 지지를 얻었고 주류에 스며들 수 있었던 것도 이 시대적인 흐름에 잘 맞았던 게 아닌가. 대체적인 남성성을 원하던 그 미국에 딱 그 모습을 한 방탄소년단이 나타난 게 아닌가. 물론 그 배경에는 노래 좋고 춤 잘 추고 이런 것들이 깔려 있었겠지만요. 근데 이게 뭐 얼핏 듣기에는 뭐 시기를 잘 맞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기업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거를 캐치를 해서 밀고 나간 소속사나 그렇죠.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정말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체되는 남성성이 유행하고 있다. 그런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면은 사실 많아, 그게 그런 게. 기회가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기를 얻고 있구나라는 걸 방탄소년단 쪽은 너무 확실하게 안 거지. 얼마나 리서치 많이 했겠어. 그리고. 그치. 그러니까 자기들도 기대하지 않던 해외 진출이 됐을 때 사실 싸이도 그런 인터뷰가 진짜 많았어요. 내가 왜 인기가 많아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후속곡을 준비할 수가 없다. 뭐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참 방탄소년단은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시장 분석을 잘한 게 아닌가. 그렇죠. 사실 방탄이 미국에서 잘 되고 이 라인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어떤 컨셉으로. 예전처럼 마초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 힙합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 아니면 지금 인기를 끈 방탄소년단 노래들이 사실 그런 센 노래들이에요.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노래들이. 그거 밀고 나갈 수도 있었는데 아예 약간 비틀즈를 따라하는 듯이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많은 사람들, love yourself 하세요. 이런 식의 컨셉으로 확 굳히게 됐잖아요. 이건 정말 마케팅의 일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거를 어떻게 드라이브 하느냐는 어디까지나 소속사나 아티스트의 역량일 텐데 그렇죠. 참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높게 사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노래 하나만 삐끗해도 그러니까 뭔가 어떤 것 때문에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우선 후속곡은 기존과 비슷하게 냈어. 근데 그게 삐끗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진짜로. 그치.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사랑받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의미로 참 방시혁도 대단하고 하이브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디까지 갈지도 참 궁금해요. 저도요. 더 올라갈 자리가 있나 싶기도 하고. 네, 여러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방탄소년단과 우리나라 K-pop 아이돌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었던 2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굳이 3명 중에 뽑자면 제가 제일 그쪽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 텐데 그래서 아마 제가 한 얘기 중에 이제 좀 아이돌 문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좀 발끈할 만한 얘기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집을 열심히 하겠지만. 하지만 제가 오늘 가장 크게 깨달은 건 그거였어요. 제가 항상 가지고 있던 아이돌 산업이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불만 중 하나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불만 중 하나가 왜 대중을 위한 노래가 나오지 않는가. 요즘 차트를 보면 팬덤 싸움이에요. 차트에 올리는 건 팬들이죠.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 시대의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행가가 있었잖아요. 유행가. 그 시대를 풍미하는 전공 송대관? 근데 요즘은 글쎄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흥행하는 유행가가 없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같이 들을 음악이 있느냐.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오늘 듣고 나서 확실히 알았어요. 뭘? 타겟이 다르네. 그러니까 애초에 소속사는 대중에게 어필할 생각이 없는 게 당연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중에게 어필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이미 이 아티스트들한테 미쳐있는 소수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제는. 다수의 팬덤을 위한 노래나 활동을 하는 게 비즈니스적으로 옳은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왜 요즘에는 대중을 휘어잡는 유행가가 나오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좀 찾은 것 같아요, 답을. 방탄소년단이 레전드라는 건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알았지만 어느 정도까지 레전드인가. 그러니까. 이 레전드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오늘 얘기 들으면서 거의 책 한 권 분량 소화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안느님이 이제 앞에 엄포를 놓기도 했지만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되게 많이 드러났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앞에 제가 초반에 얘기했었는데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충분히 그런 시간이 됐을 것 같고 BTS가 유명한 걸로 유명하다라고만 인지하고 계셨던 분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방송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오늘 듣고 나서 생긴 하나의 기대감이 있다면 어쨌든 방탄소년단이 노렸던 그런 마케팅이나 컨셉이 백인 남성에게 지금은 먹히고 있지 않다는 얘기로 좀 들렸어요, 저한테는. 마초이즘을 갖고 있는 기존의 서구권 문화에서. 그렇다면 아직 다른 그룹이 성공할 기회가 하나 더 있지 않나. 그러니까 마룬5가 성공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마룬5는 미국인 대부분이 좋아하는 그룹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남녀노소를 떠나서. 근데 그런 그 한국의 뭔가 아티스트도 한번 나올 기회가 있지 않을까. 지금은 약간 뭔가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잘 공략했다고 평가를 받지만 정말 전 세계의 인구를 약간 휩쓰는 그런 K-팝 아티스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회가 또 열려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방탄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방탄소년단이 이번에 퍼미션 투 댄스 같은 노래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1위를 했잖아요. 제가 미국 사는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물론 K-팝을 좋아하는 마이너한 팬들에게 방탄소년단은 짱이죠. 근데 지금은 K-팝을 몰랐던 그냥 미국 대중들도 방탄 노래는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탄소년단이 추구하는 노래의 색깔이 힐더월드, 마이클 잭슨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맞아요. 노래 부르는 게. 그러니까 단순히 막 사랑 노래하고 옛 여친 노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린 하나다. 세상에 사랑을 뿌리자. 이런 거야말로 저는 남녀노소를 불문할 수 있는 사랑의 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컨셉을 지금 잘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그런 의미에서 마룬5보다 더 위를 노리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탄소년단이. 기록으로만 보면 비틀즈에 견줄만 하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메시지, 던지는 메시지 자체가 약간 그런 사람도 생각나게 해요. 비틀즈, 마이클 잭슨, 뭐 에비스 프레슬리 이런 사람도 생각나게 하는 거죠.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 편집을 아주 잘해서 최대한 욕을 안 먹도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아이돌 얘기 진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욕 뒤지게 먹어요, 진짜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